퀀텀이라는 데서 그렇게 했죠. 뭐 달에 가는 인공지능에다가 스티커 하나를 붙이는데 모든 사람들은 착각을 했죠. 이제 드디어 인터넷이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내가 이 인터넷처럼 이런 통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착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돈 벌고 싶어서 토큰에 투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었고요. 대부분 분들이 뭐냐면 나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 나는 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그 기술에 대해서 무지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의 단계들이 거치게 됐고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환멸 단계죠.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의 끝이 났다고 보고 있는데 환멸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인가, 그리고 저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가에 대한 정신을 다들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반대로 봤을 때 이제 토큰 가격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블록체인 업체들 중에 실제로 도산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60, 70% 정도 살아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살아남았던 업체들, 그리고 새로 블록체인을 진출하는 이런 리버스 기업들, 원래 그 강력한 SI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다시 미래를 지금 진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환멸 단계를 지나서 이제 개몽 단계로 가는 거죠.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블록체인은 어떤 곳들에 접목이 돼야 되고 어떤 곳들에 블록체인을 접합을 시켜야 될까에 대한 개몽 단계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2025년 전 세계 GDP의 한 8에서 10% 정도가 저장되는 시간이 이제 한 생산성 안정 단계라고 보고 있고 2025년 정도에 이러한 단계들이 올 것이다 해서 보통 토큰 가치와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가치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하면 안 된다,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번 같이 봐주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은 반대로 여러 가지의 기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 기술 하나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등장하면 블록체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두되는 일반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오픈 소스라는 거. 모든 소스 코드를 오픈해서 대중한테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한 부분들은 더블 스펜딩이라고 해서 이게 이중 지불을 방지를 하고 보안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암호화가 가능하고 투명성이 있다, 분산성이 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공평한 연산이 가능하다 또는 불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블록체인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리면요, 투명성이라는 게 모든 거래 기록들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트래킹이 가능해지죠. 트래킹이 가능해지는데 아직 은행연합회 같은 곳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거래하는 모든 거래소들의 거래 기록들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은행연합회 또는 이런 감시기구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투명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놨던 이 기능들이 지금은 익명성이라는 걸로 이제 자금 세탁 등에 쓰이는 우려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G20에서 이제 공동성명이 나왔죠. FATF라는 기구의 이제 자금 규제안에 따라가겠다라는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블록체인 하면 보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안 같은 경우 보안이 좋기보다는 보안이 나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다니다가 강도한테 뺏기던 내가 정말로 이 비트코인을 넣어놨던 이 지갑을 변기통에 빠뜨려서 그냥 물이 내려가던 누구도 그걸 다시 리커버리 복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코인이나 가지고 계신 토큰이 그것들을 복구시켜 준다, 그럼 그건 완전히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보안, 그러니까 엔드 유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안에다 비트코인을 넣어주셨는데 그걸 해킹당해도 책임져 줄 사람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적인 네트워크 차원의 블록체인, 이중 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입장에서는 확실히 제일 무식하면서 안전한 게 블록체인이지만 반대로 지금 일상생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딱 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아이폰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딱 열어보시면은 블록체인 어플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블록체인이 대중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어플을 내가 직접 사용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현재 B2B 영역부터 지금 인프라들부터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의 가능성들, 우리가 블록체인이 이렇게 그 전 세계 산업으로 대두되는 이유들,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 기술이라는 이유들도 있지만 그 미래 기술이 현재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블록체인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쪽의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블록체인에 좀 약간 리스크가 많은 것 같은 생각하시지만 그 리스크를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전부 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해 줄 건지, 보안 사람들이 변기에도 빠뜨릴 수 있고 강도한테도 뺏길 수 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일 거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기술을 이때까지 개발을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통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외국은 통화권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언어권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글로벌 서비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좋은 기술이나 좋은 이념이나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의 장점만 보시는 것보다는 단점 쪽을 먼저 보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과거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첫 번째도 비트코인, 두 번째도 비트코인, 세 번째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핀테크고요. 핀테크는 금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고 무슨 기술도 있고 정말로 뭐 여러 가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했지만 결국엔 금융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를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금융 영역을 벗어나서 공공 영역들 있죠. 뭐 인증서라든지 뭐 위변조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제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블록체인이 쭉 공급이 되게 됐고요. 물류 유통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우리는 집에서 지금 편하게 택배를 받아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쿠팡이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새벽 배송 서비스, 아침에 그냥 받는 쪽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물류 운송 과정에서도 상당히 원시화되고 상당히 그 일부러 시스템을 발전을 안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선사가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보면 택배사가 예를 들어서 그 운송사를 믿지 못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서로가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러 시스템 고도화를 안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되게 고도화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이죠. 이제 에너지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지만 지금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를 상당히 보급화시키는 데 목적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통과된 기업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EVG라는 또 블록체인 토큰을 또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그 기업의 아이디어가 규제 샌드박스 1호 통과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그냥 각 가정에서 또는 각 그냥 개인들이 콘센트 같은 걸로 콘센트를 자기 집 앞에 꼽아놓고 그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충전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전까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전기를 공급할 때는 그 전기 단가를 확실히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전기를 얼마나 충전을 했고 이 충전한 금액에 대한 얼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한 확신을 민간 영역까지 내려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명확해지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한번 들어갔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간의 전력 거래도 가능해지는 시장이 앞으로는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은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은 에너지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계량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할 것이냐가 핵심 기술이고요. 여기 결국에는 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블록체인이 단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블록체인이 없었다면 이 기술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또 힘들겠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단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대가 상당히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헬스케어나 의료 쪽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나에 대한 내 데이터 정보 소유라고 하죠. 보통 뭐 EMR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찍으시는 MRI나 CT나 여러 가지 의료 재증명 사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저 병원 가서 새로 받고 또 저기 가서 또 새로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원 집단 체제로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수준 격차 비교 IITP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보통 대한민국은 이렇게 열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게 보통 대한민국에서 대학 교육 과정에 보통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떠올랐을 때 IP,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개발자들이 머릿속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코딩을 하기 바빠요. 코딩을 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상용화시키기 바쁘지 내가 이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IITP에서 나온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수준 격차 비교를 보면 대한민국이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지표가 된 근거 자료가 특허 숫자거든요. 일반적인 특허 숫자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 미국은 497점, 뭐 중국은 472점, 근데 대한민국은 99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열등하다고 보고 계시지만 이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은 보통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상용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지 상용화시키기 전 단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그 습관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좀 밀리고 있어라는 생각, 내가 블록체인에 진입하기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그 금융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융으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블록체인에 가장 100% 맞는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라 그러면 당연히 금융일 겁니다. 금융은 너무나 명확하게 일반 중앙화 기술이랑 블록체인 기술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송금도 마찬가지죠. 은행 송금 같은 경우 아무리 잘난 사람들,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하루 이상의 돈이 걸립니다. 얼마의 수수료를 주던지 간에요. 뭐 불법적인 뭐 자금 이동은 모르겠어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내가 미국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의 이체를 시켜야 된다. 그럼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은 정말로 한 1초 만에 그 자금이 송금되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는 이제 100% 맞아지게 됐고 이제 전방위적인 분야 등에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도입될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내 아이폰, 내 안드로이드 갤럭시 S10에는 왜 블록체인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 이렇게 전 세계가 블록체인을 떠들고 있고 이더리움 DM, 뭐 EOS DF들이 나오는데 왜 내 핸드폰에는 블록체인이 하나도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산업 초반, 인터넷과 비슷한 이렇게 무형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조성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B2B 영역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도 진행하는 블록체인 뭐 공전소 이렇게 그 뭐 문서를 저장하는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까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지자체에서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드는 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B2B 비즈니스 쪽의 인프라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인프라가 이제 거의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냥 물리적인 구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식의 개선입니다. 인식도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드디어 이제 내년 올해가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5년까지 상당히 많은 블록체인 DApp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찾아보실 수 있느냐? 절대 찾아보시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카카오톡처럼 쓰고 계실 거고요. 뭐 인스타그램처럼 SNS 즐기고 계실 거고요. 그 안에 아마 블록체인 기술이 내재되어 있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사시게 될 거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개발자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수많은 개발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다 보면은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도 뭐 네이버 보안센터 뭐 센터장분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보다 훨씬 개발자 커리어는 훨씬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보통 블록체인 디벨롭 교육을 받고 오시면은 되게 더 혼란스러워하세요. 블록체인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그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블록체인 이제 회사 보통 중견기업 이상에서 시니어 개발자급들 정말 10년차, 15년차 진짜 거의 꽃을 피울 단계죠. 그 개발자들 거의 천재집단의 개발자들이 데리고 블록체인 교육을 보냅니다. 저게 뭐 오픈 캠퍼스도 있고요. 어디에 이제 블록체인 실무과정, 개발 실무과정 쪽을 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바보가 돼서 와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는 블록체인 코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뭘 배워오는 거예요? 포토샵 제가 워드로 비교할게요. 우리 회사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고 교육과정을 보내는 거예요.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근데 그 개발자들은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오는 거냐면요. 그냥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과정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 우리도 이제 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스를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들어 봐야 되는데 내가 배운 거는 그 안에서 표 만드는 법, 예, 표 만드는 법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네트워크 쪽, 뭐 크립토그래피, 뭐 암호학 쪽으로는 이렇게 유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얼마나 어렵길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들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럴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당신의 회사에 맞는 비즈니스가 무엇입니까를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결국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금융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키기를 원하고요. 쇼핑몰 같은 부분이죠. 쇼핑몰, 뭐 여성의류 쇼핑몰을 하시던 회사가 갑자기 이 사업을 다 내려놓으시고 블록체인 기술 회사로 가실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얼마나 더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100% 중에 거의 99%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의 개발만 필요하시냐면요. 빠르게 플랫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이던 EOS든 아니면은 뭐 IBM 하이퍼랬죠. 뭐 패브릭이 있고 소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99%의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뭐 원래 쇼핑몰 사장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먼트 회사나 이런 쪽은요. 블록체인 코어를 개발하실 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대부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하이퍼레저의 체인 코드 같은 그 특정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그 플랫폼에서 코딩하는 방법만 배워오시면은 한 3, 4주 정도면은 바로 현업으로 투입되셔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개발하실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내가 과연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어떤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뭐 통신 이제 지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사들끼리 좀 연합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 표준 규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나 아니면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어 기술 개발, 블록체인 코어를 뜯어내고 그쪽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냥 지금 어떤 플랫폼을 쓰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는가, 어떤 플랫폼이 가장 쉬운가 를 판단하시고 개발을 하시기를 혹시 그 회사에서 개발자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외국에서 보통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인상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냐면요,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분단국가 또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많이 알려졌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김정은이라는 분이 트럼프랑 막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뭐 로켓을 어떻게 하겠네, 또 뭐 되게 유치했죠. 뭐 내 책상에는 무슨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한 방이면 뭐 핵이 쏘아지네. 그랬더니 뭐 트럼프는 또 내 책상에 더 큰 버튼이 있다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되게 분단국가라는 게 알려지고 또 월드컵과 올림픽과는 틀리게 삼성전자랑은 틀리게 의도치 않았던 곳에서 이제 한류 스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되게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걸로 또 많이 알려지게 되냐면요,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돼요. 과거를 한번 봐볼게요. 과거를 보시면은 보통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사를 세우는 나라들입니다.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런 말들이 있죠. 전 세계를 장악하거나 중국을 장악하거나 결과는 동일하다. 오히려 중국 한 나라를 장악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중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많이 뛰어들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가는 사업하기 너무 편합니다. 일단은 그 네거티브 규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사업하기가 되게 편한 나라들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시아에는 사실상 블록체인 이전 시대로 구분하자면은 대부분 아시아에 진출한 나라들은 대한민국은 거의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4개 나라에 갔다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와서만 대한민국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밝은 곳이 있다면 어두운 곳도 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제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기술을 모른 채 막 그냥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투기 광풍이 불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되게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들이 오면은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국을 거의 속된 말로 호구로 보듯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왜 한국이냐면요, 분명히 뭐 코인들, 블록체인 기술들도 저희 스위스 주쿠가 있었고요. 에스토니아 이 레지던시라는 곳들이 이 레지던시라는 정책으로 뜬 적이 있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싱가포르로 오고 있었고요. 싱가포르 최근에 지금 ICO 기업들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업들 대피를 다 하고 있어요. 예, 또 되게 강한 정책이 또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홍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다음에 제일 기대가 되는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랑은 좀 틀린 레퍼런스와 그 과거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죠. IT 인프라 강국이라고 그러죠. IT 강국은 저희가 뺏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와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25년 전쯤에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라 그러면은 블록체인의 타이중화가 뭐 평화를 만들 겁니다. 뭐 이런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어였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의 범용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비트코인 이 지갑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는 건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라고 지금들 말씀하고 계신데, 자, 그 당시에 이메일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컴퓨터를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돼 있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이라는 이상한 것들에 대한 전송 방법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년층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좀 이걸 같이 하면 함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더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 있었냐면요, 과거에는 내 앞에 TV 같이 생긴 게 있고 입력장치, 출력장치라는 게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라는 게 존재했겠죠. 그 컴퓨터를 키면은 더 어려운 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열어야 된대요. 정보의 바다라는 그 창을 열어서 내 안에 나를 또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이디를 생성하는 과정이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를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이 전기줄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다. 이거를 가르치는데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예, 이 메커니즘은.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토큰 전송이나 아니면 인증선 전송이 상당히 쉽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려웠던 인터넷을 거의 국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으로 무브먼트를 가하면은 상당히 무서워질 것이라고도 예측하고 있고, 계속 이제 전 세계 블록체인 회사라든지 그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대한민국을 계속 이제 프로포즈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과거에 인터넷을 발전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줄로 하는 하나의 그 전기 상호작용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인터넷을 이제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바로 그냥 정보화 사회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에는 PC방만 있었습니다. 그냥 PC방만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넷은 모르지만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시절을 거쳐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IT 인프라 강국이라는 걸 획득하게 됐고요. 블록체인도 이와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부가 상당히 느린 부분이 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합니다. 외국 가서도 대한민국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하고요. 부정적으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되게 느려요. 뭘 이해하는데 느리고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느리지만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파괴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비트렉스라는 거래소의 비사라는 CEO랑 잠깐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보통 외국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놀라세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을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상용화시킨다고 정부에서. 네. 작년에는 정부에서 8대 6대 과제 시범사업 과제가 있었죠. 저희도 6대 사업자 중에 저희는 해양수산부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2배로 늘렸습니다. 2배, 3배 예산 편성을 더해서 12대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지금은 전국에서 이제 블록체인, POC나 막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상용화 사업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없는 결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 기술에 없었다. 그 전에는 기술이랑 자본이랑은 전혀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예. 그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자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준비 워밍업 시간이 있었다면은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술하고 자본이 거의 같은 일직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딜레마들을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딜레마들을 겪는 거고요. 그 딜레마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모르겠으나 해소가 된다면 아주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장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쪽을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특정의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준비한 사업 사례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한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공무원들 요즘 사실은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공무원들 되게 청렴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청렴해도 패자는 발생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한과 평가입니다. 입찰에는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으면 아무리 청렴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패자는 발생하게 되고, 패자는 사실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가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감사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의 제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매기고 나면 그 평가 점수가 향후에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평가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위원장이 조작했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이걸 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청에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평가위원들의 태블릿에 연계되는 노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가 있고 또 하나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노드가 두 개가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렇게 쭉 감싸져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바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즉시 평가 결과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원래 그들이 잘했던 영역들, 원래 청렴하게 했던 영역들에 거의 뭐 완벽성까지 더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평가 시스템 작년에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그쪽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 찾아가서 여기는 뭐 부족한 게 없으십니까? 뭐 억울한 게 없으십니까? 해서 같이 브레인 스토밍을 하다가 이제 찾아낸 게 제한평가 시스템이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반부패 우수사례 공모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우수상을 저희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 부두간 반출입 통합 발급 시스템인데 작년 시범 사업 중에는 유일하게 올해 고도화가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좀 있으면 입찰 공고가 뜰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뉴스에 보시면 애국가 맨날 TV 끝날 때 애국가 나오시면 막 컨테이너들 선적하는 게 나오시나요? 컨테이너들의 운송사가 있고 항만이 있고 또 뭐 선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되게 각각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자기 택배를 실어다줄 어떻게 보면 이 배 주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배 주인한테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했다가는 배 주인이 택배 회사를 바꿔버려도 되거든요. 그냥 오히려 고객들을 뺏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을 접목을 시키면서 특정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 공유돼야 되는 이런 트래킹 정보들만 공유할 수 있게 저희가 작년에 구축을 시켜놨고요. 이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CT 기반 마음포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2017년도부터 저희가 대구시 경산시와 함께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에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증여세도 안 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가 되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공무원들이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 그러니까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사용돼서 저희가 바로 대구시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은 그때 투명하다고 설득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최고의 시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멘탈케어랑 정신과 진료를 하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신과 진료는 우리가 여기 손 들고 뭐 여기 모두 앞에서 나 지금 머리 아프니까 정신병원 다녀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대면 진료죠. 이제 비대면 화상 진료 같은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하지만 뭐예요? 의사는 환자의 키값을 알고 있어요. 그 키값은 거의 주민등록번호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멘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블록체인이라는 익명성, 블록체인의 이 키 인증 방식을 그 익명성을 집어넣어서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로 여기에 머리띠 같은 게 있는데 머리띠에서 이 전두엽에서 알파, 베타파에서 계속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의 심리적 우울 지수를 저희가 측정을 해내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마지막 블루투스 작업하고 있는데 반지형으로 이 큰 기계가 반지형으로 바꿨습니다. 양산화 절차를 지금 가고 있어요. 반지형으로 바꿔서 끼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위험군인지, 고위험군인지, 중위험군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테스트하는데 내 신원 정보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단지 블록체인 이런 해시값이 자신의 대신 대변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위험한 환자의 경우라면 저희가 이 환자를 어드바이스해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전 국민들이 가볍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이렇게 멘탈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음톡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이 PPT 슬라이드를 바꿨는데
여기 같은 경우 죄송한데 영어입니다. 오늘 급하게 준비한 거라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로 상당히 강합니다. 지역 화폐라는 거는 정부에서 보통 우리한테 바우처, 시민들한테 이제 우리가 세금을 정부가 걷기도 하지만 거둔 세금으로 지역에서 사용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던 게 그 노원화폐라는 게 있고요. 노원화폐라는 지역화폐가 있었고,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암호화폐로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를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대표 기업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역에서 이제 암호화폐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지역화폐라는 게 혹시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역화폐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지역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게,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은 그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만약에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만약에 이 재정적 공급을 해줬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서 사용해야 돼요? 노원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노원구를 위한 거니까. 그래야지 노원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원에서 돈을 받아갖고 어디서 사용하냐면 성북구나 도봉구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세수가 계속 유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지역화폐였던 거예요. 전통시장 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불구하고 이 화폐들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어디서 사용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길이 없었어요.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별도 예산을 들여서 또 리서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그 지역화폐로 100억을 발행했는데 연말에 은행에서 100억이 다시 환급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린 100억 줬는데 100억 다 썼구나 라는 쪽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지금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지역화폐에서 많이 나타나는 깡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특정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청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청년수당을 줍니다. 그 청년수당을 받아가지고 그걸 깡을 해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 등을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기술로는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원구 쪽에 지금 공급을 했던 사례고요. 이게 아마 되게 이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금융위 주제로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도 있다라고 발표가 나온 3일 뒤에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픈을 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노원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가맹점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게 좀 아레랑 TV라서 영어로 지금 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기부 등이나 아니면 품앗이 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방식들 통해서 노원화폐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 획득받은 노원화폐들을 이제 이런 직접 가맹점들에서 쓸 수 있습니다. 뭐 안경점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역 화폐를 적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부가 점점 더 늘었어요. 20%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 초에 딱 도입을 시켰더니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되게 척박해서 봉사활동을 안 해라고 생각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본인한테 돌아오는 베네핏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이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그런 그 그래프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제 노원화폐가 이런 사례이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광주광역시 이번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쪽에 대표 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구도심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해 교통과 유동인구 흐름, 상권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 제공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시민들이 이동정보나 구매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지역화폐나 문화상품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되게 관심을 맡아주셨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시티 사업인데요. 결국에는 저희 쪽에서 대표 기업으로 선정돼서 블록체인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게 이겁니다. 모든 시민들한테 워킹 센서라는 이 스마트폰 어플을 저희가 다 심어주게 되고요. 그럼 그들은 기업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본인들도 모르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이 지자체에다가 본인들의 데이터와 이 본인들이 데이터를 받아가는 것과 비례해서 이제 그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그 혜택들을 시민들이 그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광주시에는 이 구도심 문제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진보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사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의 이 인프라를 통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그 출시 전 영상인데요. 오늘 이게 제가 다른 데 거래소랑 협업할 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HPay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티머니, 그 교통카드죠. 지금 다시 쓰시는 교통카드를 연동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는 방향은 요즘 보니까 암호화폐 기반으로 막 결제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이 암호화폐를 이쪽에서는 결제하게 해주겠으면 저쪽에서 결제하고 자신들의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페이먼트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티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뭐 BC 카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페이먼트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암호화폐는 사실 그들을 크로스보더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티머니를 연동시키는 것들을 잠깐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Pay 어플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암호화폐를 티머니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전환시킨 역할들을 다시 또 이렇게 편의점에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플라스틱 카드로도 이제 거기다 충전하실 수도 있고 직접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의점 등에서도 한 10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도 직접 타실 수 있는 이런 쪽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공공연이랑 틀리게 그냥 우리가 특정 암호화폐를 그냥 결제 수단을 도입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깔려있는 결제 수단하고 많은 암호화폐들이 만날 수 있게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글로스퍼가 이제 저희가 워낙에 그 안에 자회사들도 많고 블록체인 개발자들도 많다 보니까 다들 모르시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게임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 출시를 하고 아마 베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저희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은 코인으로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의 게임을 만들고 코인이 전 세계에 한 4,0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4,000개 정도 있는 코인한테 우리가 채널링으로 이제 저희 게임을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 안에서는 그들만의 코인으로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오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게임에 이제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암호화폐 게임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높은 게임일 거고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한 10몇 초짜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포블포블스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물고기들을 잡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막 얘가 총을 쏘고 있어요. 보시면 총을 쏘고 있는데 이 총이 다 어떻게 보면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한 4, 5천 개 정도의 토큰에 저희가 접목이 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저희가 쉐어링을 해가겠다. 그래서 약간 게임 채널링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이런 게임들을 순차적으로 오픈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게임 쪽을 보시면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특별하게 게임은 블록체인에 접목될 부분이 없습니다. 게임에서 블록체인에 접목될 부분은 뭐 아이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놀면서 결제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게 블록체인에서 게임 안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 좀 짜집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걸 지금 함축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술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토큰인지 블록체인 기술인지 내 사업인지 내 취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록체인을 사업의 방향, 내가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기술이 어떠한 문화를 창조하고 어떠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블록체인을 인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